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 반응은 영 미지근한 상황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시름은 깊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한숨 돌리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시죠. 도시화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요 부동산 관련해서 금융 환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주담대 저게 변동금리죠. 네네. 저게 기준은 코픽스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코픽스가 4개월 만에 하락해서 전환했다. 네. 그럼 지금 이거 대출 쓰시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죠. 예, 반갑죠. 왜냐하면 코픽스 말씀하신 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에 네. 대한 지수잖아요. 예. 우리가 분양가들을 볼 때도 공사비 관련된 지수를 네. 유심하게 살펴보듯이 돈을 이제 빌리고 특히나 뭐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서 느껴지는 체감들이 다르다 예. 보니까 이런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을 보면은 3.84%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했을 때도 보면 꺾인 것처럼 한 0.16% 정도 하락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한 4개월 만에 하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변화, 변동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주담대가 한 3% 정도로 진입할 수 있는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또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최저 4% 정도로 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그 상한이 좀 덜해졌다.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변동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본다라면 그전에 변동금리 상품을 활용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체감되는 그 흐름에 따라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져서 주택을 소위 말하는 뭐 투매까지도 일어났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또 상한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 영끌족 뭐 이런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시장 흐름이고 뭐 은행에서도 좀 이것을 좀 맞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화면에 보니까 지금 변동금리 비중이 네. 계속 늘고 고정금리는 줍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정금리가 더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흐름 자체는 변동에 대한 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어 있고 또 변동금리라는 게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고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고정금리를 좀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정금리가 지금 절대 레벨이 변동금리보다 낮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변동금리 자체가 한 1% 정도 지금 수준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수요자들은 변동금리를 선택할 확률도 있고 또 은행권 같은 경우도 변동금리에 대한 그 금리 인하 그 예상대로 지금 그 상품 자체를 좀 이제 뭐 격차를 좀 줄여가면서 상품 예. 같은 경우 많이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최근 주택담보대출 이제 갈아타기가 굉장히 좀 간편해지면서 대환대출 고객들 모시려고 지금 시중은행들 굉장히 분주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은행권 금리 경쟁 이렇게 되면 더 가열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대출에 대한 뭐 대환하는 네네. 것들이 예전에는 불편했는데 이제 플랫폼이 생겨버려서 네네네. 예. 실시간적으로 뭐 손에서 어떤 곳이 좀 더 싸냐 비싸냐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상품 구매할 때도 최근 들어서 최저가 검색을 하듯이 내 손 안에 이런 플랫폼들이 생겨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죠. 이런 소비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시중은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지 본인들도 자금을 또 운영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뭐 가격들을 조금
뭐 좀 낮춰서라도 뭐 금리를 좀 낮춰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담대에 대한 평균 금리를 보면은 4%한 중반 정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대안대출이 좀 쉬워지고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조금 그 역마진 같은 경우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어허. 역마진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좀 더 떨어질 수 글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금융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위 뭐 환호를 지른다라고 할 정도로 좀 뭐 예전에 이 금리에 대한 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고 또 금융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큰 이익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이 역마진까지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강남에 있는 예. 입주 단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타 단지하고 좀 다르게 역마진을 하면서까지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믿지고 장사한다는 걸 믿지 마라 했는데.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 남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아파트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 시세하고도 같이. 네. 지금 작년 하반기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였다 하면은 이건 뭐 현실감 떨어지는 얘기다 하실 지역도 많고 네. 그렇긴 합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네. 그런데 전세값은 또 올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2월 전국 아파트 값을 보면 한 6개월 만에 네. 하락 전환한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는 상승세입니다. 지금 그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수요가 침체되다 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는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전국의 주택종합 가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수도권도 마이너스 한 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도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22년, 23년 이렇게 아파트 값이 하락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전세 가격은 전국으로 봤을 때는 0.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집 사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그 관망세가 있고 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을 그 사거나 뭐 향후에 그 매수를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거주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아하.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주변 환경이 좋은 것들, 뭐 학군이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의 그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의 흐름까지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매물 절반 정도가 이제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고 하는데 네.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 자체가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뭔가 좀 거래 절벽 이게 좀 심해지고 있나 봐요. 네,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건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이거든요. 2023년 초반 같은 경우가 1,000건 밑에 거래가 됐던 그런 상황들인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비중이고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그 변동률을 보더라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매수세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그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지난해 1.3 대책 이후로 9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에 대한 그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런 거래가 축소가 되고 또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거래량이라든지 또 거래 금액도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거래량이 19.1%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게 모든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하락이 됐고요. 거기에 전국의 상가라든지 사무실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떨어지고 거래액도 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떨어지는 곳들이 세종시가 가격이 회복력이 좀 빨랐거든요. 세종시에 대한 그 거래량이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서울하고 충북에 뒤이어서 충북들이 뒤이어서 뭐 거래량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의 거래량 가장 큰 하락세 저 얘기는 거래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고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거래량은 어느 시장이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시장이 좀 활발하다 내지는 희망이 있다 싶으면 일단 거래량부터 그렇죠. 터지는데 네. 지금 여기 아니 그렇다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청약 쪽인데 네. 여기는 여전히 실수요자 관심은 또 여전하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어느 쪽이 특히 또 인기가 있습니까? 다 붐비진 않을 것 같던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강남권역이 가장 강남권역? 왜냐하면은 강남이 뭐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런 지역들의 주택을 마련을 하게 되면은 뭐 소위 그 일단 당첨되면은 그렇죠, 남는 거네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뭐 로또, 로또 예. 청약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의 그 분양 시장이 앞으로도 문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비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포동의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한 641가구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잠원동에도 신반포 2차, 21차, 4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한 160가구 또 250가구, 3,000가구 이상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의 반포하고 그 잠원동 같은 경우가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또 20여 곳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도 떨어지고 가격에 뭐 선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로또 청약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앞두고 있는 연내 사업장은 뭐 세 자릿수는 나오는 그 청약 경쟁률이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역이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정주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요. 예전에 이 반포 지역이라는 곳이 처음에 뭐 1세대 지구 그 정비 사업의 1세대 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개발을 하고 나서 반포 자이라든지 네. 또 레미안 퍼스티지가 네. 2세대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세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반포 4지구나 뭐 메이플자이나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원밸리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입주한 그런 단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뭐 선도하는 지역에서 분양이 이뤄지다 보니 아무래도 청약 열기가 강남권 중심으로 뜨거워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기 저 세화고등학교 맞은편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세화고등학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 구반포부터 해서 그 잠원, 뭐 신반포 요쪽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그 저층 아파트였던데 이제 막 쑥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층이다 보니까 거의 중층 이상이면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은데 저층이다 보니까 그냥 높게 그 뭐 어떤 뭐 사업성을 뭐 확보를 할 수 있는 곳들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층 주거지들이 거의 다 멸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중층에서 개발하고 있는 곳에서도 지금 개발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그쪽은 다 마무리됩니까? 마무리가 전반적으로 되려고 하면 앞으로도 뭐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뭐 개발에 대한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물론 뭐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면 뭐 건물이 좀 노후가 되고 최근 들어서 안전진단에 대한 그 절차라든지 뭐 계획들을 좀 앞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 대략 한 70에서 한 80% 정도는 그래도 5년 내에는 그 뭐 단지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여집니다. 고속터미널에서 그 이수교차로까지 다닐만 하던데 차 몰고 네. 나중에 그 다 완공되면은 네. 와 그 좁은 길에 저도 좀 그게 걱정이 그죠?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반포 고속터미널 쪽은 워낙 유명하죠. 워낙 네. 시간대에 따라 엄청 다르죠. 그- 거기서 그렇죠. 이제 옆으로 나오면은 올림픽대로까지도 같이 뭐 붐비게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강남권에 있는 곳하고 뭐 올림픽대로 이런 곳들은 뭐 지하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재개발 재건축 여쭤볼게요. 이제 정부가 준공 이후 30년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 가능하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4채 중에 한 채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네. 하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채 중에 한 채가 된다라면 말씀하신 예. 것처럼 교통 체증에 대한 걱정들은 하겠지만 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대하고 다르게 뭐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층 이상의 건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낮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역시나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70몇 개 정도의 항목 중에 한 40몇 개 정도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국회 통과에 문턱을 쉽게 넣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